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두통은 흔히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일시적인 두통일 때도 있지만 반복되는 두통을 진통제로 해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문제를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두통의 양상에 따라서는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자리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흔한 여러 두통의 증상과 응급 상황일 수도 있는 두통의 차이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약의 오남용의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경 안정제로 불리는 항불안제는 어떨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머리 아프다는 말 종종 하죠. 두통이 흔한 증상이라 그런지 진통제로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복되고 만성적일 때는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통은 비교적 흔한 증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평생 살면서 두통을 안 느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고요. 네. 사실은 두통의 유병률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은 거의 평생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느껴보는 증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증상도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편두통을 비롯해서 두통의 양상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요. 네.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터질 것 같다, 찌릿찌릿하다, 칼로 베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고 네. 발생하는 위치도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복잡하다 하면 복잡하다 할 수도 있는 증상인데 네. 또 오히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뇌나 이렇게 우리 머리 쪽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두통 혹은 그렇지 않고 뇌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지만 네. 두통 자체가 문제다. 네. 이렇게 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피곤해도 잠을 못 자도 두통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두통이 워낙 흔한 증상이고 네. 너무 흔하니까 이게 과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세계적으로도 두통의 이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질병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질병 부담이 거의 순위권 5위권 안에 드는 질환입니다. 두통이. 특히 그중에서도 편두통이라는 두통 중에 좀 특별한 두통은 굉장히 이제 질병 부담이 큰데요. 왜 그런가 하니 사실 이 병이 생명을 위독하게 하거나 이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편두통은요. 그래서 평생 거의 안고 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젊은 나이 그리고 실제로 생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이에 발생해서 사실은 회사를 쉰다든지 공부를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병 부담을 따지면 굉장히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질병 부담은 거의 상위권 5위 안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효과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또 반복이 되면 한 알이 두 알 되고 약도 많아질 뿐 아니라 또 다른 위험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진통제를 간간히 아주 드물게 두통이 있을 때 드시는 거를 드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사실 요즘 진통제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드셔도 되는데 점점 양이 많아진다. 일주일에 3일 이상 복용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좋지 않은 신호고요. 우리가 분명히 뇌나 뇌혈관들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진통제가 두통이 생겼을 때 가라앉히는 효과는 좋지만 두통이 오지 않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두통을 일으키기는 더 쉬운 뇌나 뇌혈관 상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통제 복용하는 양이 많아지면 오히려 두통이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통제 양이 많아지면 꼭 전문가를 만나서 두통을 안 오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두통이 왔을 때 가라앉히는 방법만 계속 찾는 거는 보통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두통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럼 진통제를 오래 복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진통제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네.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진통제들에서는 사실 이렇게 위벽을 헐게 한다든지 네. 뭐 콩팥을 나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우리 위라든지 콩팥 이런 부분들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랫동안 장복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많이 드실수록 두통이 더 많이 오거든요. 네.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앞뒤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너무 두통이 힘들어서 드시는 것도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네. 그걸 많이 드시면 오히려 두통이 더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통을 가라앉히는 치료랑 두통을 오지 않게 하는 치료는 좀 별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굉장히 이제 많이 드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 특히 또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드신 것을 많이 드시게 되면 사실 꼭 진통제가 아니더라도요. 네. 어떤 분들은 커피를 하루에 막 5잔 이상 막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네. 이게 그런 이유가 사실 커피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두통을 없애려고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두통을 없애려고 드시는 건 아닌데요. 커피를 안 드시면 왠지 머리도 좀 지끈지끈하고 컨디션 저하가 있기 때문에 드시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진통제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안 먹으면 좀 힘드니까 먹게 되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그 자체가 또 두통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반복되면서 커피 양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약물 과용 두통 이런 것들이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의지로 안 되면 병원에서 치료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약물 과용 두통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예, 사실 약물 과용 두통은 대부분 뇌나 뇌혈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약물이 과용될 정도로 두통이 심하고 해서 약을 과용하실 정도가 될 정도로 뇌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은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음지가 떨어진다든지 팔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뭐 복시가 생기는 게 다른 안 좋은 증상들이 보통 동반되는데 다른 안 좋은 증상 없이 두통만 있는 상태로 오래 갔기 때문에 아마 약물 과용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뇌나 뇌혈관을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치료가 좀 어렵고 두통을 안 생기게 하는 치료도 약물을 이미 과용해버리면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때문에 이제 뇌가 좀 상태가 변해버려가지고 보통 약을 많이 안 드셨던 분들은 두통을 안 오게 하는 예방 치료를 하면 굉장히 잘 듣습니다. 조금만 치료를 해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러시는데 약물을 이미 과용해버리신 분들은 그런 예방 치료도 좀 안 듣는 경우가 그러니까 절대 안 듣는다는 건 아닌데 바로 안 듣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약물 과용 두통은 정말 좀 인내력을 가지고 의사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좀 인내력을 가지고 내가 좀 서서히 약을 줄여보겠다. 약을 꼭 줄여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같이 잘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참 두통도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두통은 원인에 따라서 1차 두통과 2차 두통으로도 구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나 뇌혈관 이런 부분들의 큰 문제, 뭐 뇌종양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혹은 뭐 뇌혈관에 뭐 기형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주 뇌나 뇌혈관에 문제가 크게 있는 경우에서 발생한 두통은 우리가 2차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원인은 없는데 사실 거의 80% 이상은 그런 원인이 없는데 두통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1차 두통, 특별히 나쁜 게 있는 건 아닌데 두통 자체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1차 두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이 딱히 없는 경우가 1차 두통이라고 하셨는데 검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당사자는 통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것도 참 괴로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상이 없다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이상은 있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뭐 이제 당장 뭐 수술, 시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건데요.
사실은 편두통도 요즘은 내막에 있는 특정한 이제 CGRP라는 그런 물질이 좀 과량으로 나와서 과민성이 생긴 걸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1차 두통이라 부른 이유는 그게 원래는 우리 몸에 있는 정상 기능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 기능이라기보다는 네. 필요한 기능인데 그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과민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 몸이 피곤하고 뭐 이렇게 근육 상태가 좀 긴장이 되고 이러면 두통을 느끼는 게 원래 정상 반응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심하게 좀 과민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굉장히 뒷골이 굉장히 뻐근하다든지, 특히 뭐 목 디스크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 더 심하게 느낌을 좀 찌릿찌릿하다 이런 데까지 증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뇌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뇌에 뭐 손상이 오고 이런 건 아닌데 뭔가 문제는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걸 현대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뭐 시원하게 원인을 제거하거나 이럴 수도 없다 보니까 두통은 강도는 굉장히 심할 수 있거든요. 강도는 정말 출근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할 그렇죠. 정도로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괴로운 두통입니다. 네. 그리고 2차 두통이 이제 다른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뇌나 뇌혈관 문제로 인한 두통이라고 한다면 뇌졸중 같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도 굉장히 중요한 두통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뇌출혈, 그 중에서도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해서 벼락두통, 뭐 천둥두통 이렇게 부르는 머리가 쾅 터질 것 같이 뭐 깨질 듯이 아프다, 이런 이제 두통들은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근데 꼭 뇌졸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뇌종양, 뇌감염, 어쨌든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두통으로 나오긴 합니다. 실은 우리 복통 생각하시면 쉽겠지만 그냥 약간 체하거나 뭐 좀 잘못 드셨을 때 생기는 복통도 있지만 이제 뭐 장염이 생겼다든지 뭐 장에 뭐 암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생기는 복통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2차 두통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전에 못 느껴본 새로운 두통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만성 두통이 아니라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다른 증상, 뭐 팔다리 마비라든지 복시, 뭐 언어 발음 장애 혹은 뭐 인지 저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그러면 1차성 두통으로 생각해서 진통제로 견디다가 2차성 두통의 위험을 놓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위험 신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1차성 두통을 뭐 절대 진통제를 먹지 말아라, 참아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뭔가 뭐 열이 나면서 몸에 이제 오한 열이 나면서 두통이 나는 것은 뇌막이라든지 뇌에 염증이 생긴 거일 수도 있고 감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이 나면서 두통이 너무 심하다. 특히나 감기 증상이라든지 다른 증상이 없는데 열이 나면서 두통이 심하다. 이런 것은 꼭 진통제로 견디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머리가 이제 깨질 듯이 아프다, 터질 것 같다, 꽝 이렇게 오는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두통. 단순히 지끈지끈 뭐 칼로 베는 것 같다, 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터질 것 같다, 이런 건 좀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에 꼭 그 병원을 방문해서 평가받으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55세 이상의 두통이 새로 발생하는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두통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사신 두통이 뭐 55세 이후에 조금 뭐 변화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한 번도 두통을 모르고 사셨다가 55세 이상의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나이가 들수록 두통이 좀 없어진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특히 1차성 두통이란 편두통이요. 근데 그게 사실 생겼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하는 두통입니다. 네. 감기 증상이 없는데 열이 나면서 오한, 또 두통이 심한 경우,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거나 이제 55세 이후 새로 나타나는 두통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아무래도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뇌졸중이라는 것은 머리 혈관이 갑자기 터지거나 막히는 그런 이제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골든 타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빠르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이제 터질 것 같은, 계속 말씀 표현을 드렸지만
보통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 뭐 터질 것 같은데 얼마나 아프면 그래요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평생 살면서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 가장 강한 통증을 10점이다. 네. 라고 했을 때 한 7점 이상 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거든요. 그리고 두통을 떠나서 7점 이상 되는 두통이 뇌에 왔다. 이러면 근처 병원에 좀 뇌혈관이라든지 뇌졸중을 보는 이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네. 사실은 이제 다른 동반 증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언어 발음 장애라든지 팔다리 마비, 그다음에 이제 얼굴 마비라고 해서 얼굴이 비틀어지는 경우, 혹은 복시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당연히 빨리 가셔야 합니다. 네. 또 자세에 따라서 두통이 심해진다거나 아침에 유독 두통에 시달리는 것도 2차성 두통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세 변화라든지 아침 두통 뭐 이런 것들은 2차성 두통 중에서는 조금 경한 것들일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사실은 고개를 숙이거나 이랬을 때만 두통이 뭐 더 심하게 온다든지 어떤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으면 두통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서기만 하면 두통이 생기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것들이 이제 우리가 뇌압 저하증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목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과 명확하게 연관이 있어도 잘못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유독 심해지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세 변화라든지 아침에 유독 두통에 시달리는 것들 이 2차성 두통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세 변화 아침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전에 못 느낀 두통이 갑자기 심해졌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위험한 증상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암 치료 중이거나 할 때도 갑작스러운 두통이 생기면요.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까요? 그래서 암 치료 중에서 가장 요즘 걱정을 하는 게 뇌 혹은 이제 뇌막 같은 곳에 이제 전이가 있을까봐 걱정들을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 치료 중인 상태에서도 두통이 중요한 증상이 맞습니다. 또 두통 자체가 이제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전이에 대한 두통은 특징적인 증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데 너무 또 모든 분들이 다 이게 두통만 생기면 또 이게 뭔가 잘못됐나 걱정하실까봐 또 되려 또 걱정이 가면 두통이 워낙 흔한 증상이고 요즘은 암 치료가 또 워낙 또 예전보다 분명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암 치료 받는 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좀 암 치료의 성적이 조금 좋지 않다든지 다시 뭐 재발이 되었다든지 혹은 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치료 방침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럴 때는 이전에 없던 두통이 나오면 꼭 담당 의료진한테 상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아주 심한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어떤 검사부터 진행을 하나요? 네, 그래서 아주 심한 두통, 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뇌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기 공명 영상이라 부르는 MRI랑 단층 촬영이라 부르는 CT 검사가 있는데 이제 뇌출혈이 조금 더 의심이 된다 이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CT를 찍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뇌출혈보다는 뭐 뇌혈관의 기형이라든지 뭐 뇌혈관 꽈리 이런 부분들이 의심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MRI를 찍게 되는데요. 이게 MRI는 어쩔 수 없이 응급 상황에서 바로 찍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또 다른 증상 팔다리 마비라든지 언어 발음 장애 이런 게 있으면 좀 간단한 MRI라도 우리가 뇌졸중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좀 심한 두통이라 좀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검사를 조금 기다려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간단한 검사를 좀 빨리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의사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통에 대한 치료는 어떨까요? 급성기와 또 만성적으로 된 경우가 치료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2차성을 판별해야 되고요.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뭐 혹은 뇌종양, 뭐 뇌혈관 기형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는 그 자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냥 1차성 두통이다라고 한다면 급성기 치료라는 것은 우선 두통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게 골격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더 이제 뭐 주사 치료 그냥 진통제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것도 이제 맞는데 좀 증상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좀 더 이제 강력한 진통제 혹은 뭐
항구토제 혹은 뭐 필요하면 스테로이드 치료 이런 것까지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만성적인 치료는 전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방을 하는 치료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요즘은 이제 편두통 같은 것은 그 이전에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내막에서 나오는 CGRP라는 물질만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예방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치료도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만성이고 이거 좋아지겠어 하시더라도 네. 생각보다 병원을 방문하시면 해결책이 과거보다는 있습니다. 네. 또 두통의 유발인자를 피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어떤 환경에서 두통이 심해지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만성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물이 있을 때도 두통 증상이 있다면 약을 바꾼다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특히 편두통 계열이 유발인자가 거의 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네. 모르는 분도 계신데 사실 편두통이란 그 질환 자체가 외부 환경, 저기압이, 원시시대 폭풍우가 오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저기압이라든지, 네. 특정한 물질을, 특정한 잘못 보통 이제 조미료라든지, 와인 같은 좀 감미료가 있는 술이라든지, 특정한 걸 먹으면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딱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꼭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빗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도 있어서, 제가 예방치료를 잘하고 있었는데, 네. 밤에 전화기를 너무 많이 보시게 되셨나 봐요. 그러면서 좀 치료가 잘 되던 게 다시 또 두통이 심해졌는데 네. 단순히 자기 전에 전화기 보는 것만 좀 억제를 해드려도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유발인자를 피하는 게 특히 1차성 두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통만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을 자의로 바꾸시면 절대 안 되긴 합니다. 사실 두통을 일으키는 약도 왕왕 있거든요. 네. 특히 고혈압 약제라든지 심장 약제 이런 것들 중에서 혈관을 확장시켜드리는 약이 두통을 좀 일으키는데 이제 그런 약제들을 두통을 일으킨다고 바로 바꾸면 좀 큰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자의로 바꾸지 마시고 그 의료진과 상담해서 약의 변경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통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은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의존성이나 내성 또 오남용에 따른 여러 부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로 불리는 항불안제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의 용량이나 시간 그리고 복용 기간까지 지켜야 하는 부분들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윤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히 신경 안정제로 불리는 게 항불안제를 말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신경 안정제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신경 안정제는 정확한 의학 용어라기보다는 좀 불안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완화하는 약들을 쉽게 부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의학적으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항불안제는 단어 그대로 좀 불안을 낮추는 약들이고요. 네. 신경 안정제라고 불리는 벤조디아제핀뿐만 아니라 불안을 조절하는 여러 약들이 좀 추가로 포함이 되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신경 안정제랑 항불안제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때는 대략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분들에게 처방이 되는 건가요? 정신과적으로는 크게 두 부류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급성 불안이 매우 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발작처럼 갑자기 막 숨이 막힌다거나 심장이 막 뛴다거나 전반적인 기능이 멈춰버릴 정도로 좀 불안이 심하게 올라갈 때
그 증상을 좀 빨리 가라앉힐 수가 있는 효과가 있어서 네. 좀 비상약이나 필요시약으로 처방이 됩니다. 네. 그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정신과적으로 우울 불안이 좀 높아질 때 항우울제가 좀 1차 치료약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네. 근데 그 약이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좀 초기 다리 역할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항우울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몇 주가 걸리기도 해서 초기에 불안이 좀 잡히지 않아서 힘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이 살짝 더 올라가기도 해가지고 네. 그 한 2에서 4주 정도 시기 동안에 단기적으로 좀 보조하는 방식으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불안증과 우울증에 처방이 되는 약이 다른 건가요?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1차 치료는 보통 항우울제 계열이 주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울증 약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름은 이제 항우울제라고 하지만 불안에도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불안증이랑 우울증 동시에 같이 이제 항우울제가 처방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경안정제라고 부르는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이나 긴장을 빠르게 줄이는 데는 강점이 있지만 우울 증상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불안증과 우울증에서 처방되는 약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불안에만 특화돼서 따로 처방이 되는 약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불안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항불안제로는 우울증 치료를 다 할 수 없겠네요. 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불안제는 우울이나 불안의 어떤 근본 치료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불안 증상 완화용에 가깝습니다. 네, 다만 현실에서는 이제 우울 불안이 함께 있다 보면 초기에 불안이 너무 심해서 뭐 잠도 못 자고 막 생활이 막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단기적으로 항불안제를 같이 보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경안정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처방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정신과에서만 처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조사된 연구들을 보면은 이 이제 신경안정제라고 불리는 벤조디아제핀 처방은 정신과뿐만 아니라 뭐 일반 의원, 내과, 뭐 통증 클리닉 이런 데서도 꽤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실제 진료에서도 이제 복용 중인 다른 과 약들을 가져오시면 그 안에 신경안정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신경안정제를 이걸 복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복용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약에 대해서는 의존성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오해일 수 있을까요? 약의 양면성을 생각하면 걱정하는 것도 또 무리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의존성이나 중독성과는 거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천천히 잘 조절해서 나한테 맞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의존성이나 뭐 중독성에 대한 걱정을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벤조디아제핀은 의존성이나 내성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의존성이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오래 쓰거나 너무 자주 쓰거나 해서 용량이 점점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 뭐 술 같은 다른 약들이나 물질들하고 같이 사용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경안정제를 이제 짧게 뭐 딱 계획을 가지고 필요시에만 증상 조절용으로 쓰는 경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내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먹는다, 편하게 먹는다 이런 생각도 좀 위험하지만 의존성 걱정으로 무조건 조심하고 피한다 이런 생각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신경안정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약일까요? 핵심은 긴장 완화랑 즉각적인 불안 감소입니다.
불안이 올라갈 때 몸이 긴장하고 막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네, 신경 안정제는 그런 과각성 상태를 좀 빠르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황 발작, 극심한 불안, 불면 이런 네. 게 동반된 상황에서 잠깐 좀 숨 쉴 틈, 잠깐 좀 이렇게 한 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장 완화와 즉각적인 불안을 좀 감소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뇌에는 어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신호도 있고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호도 있는데요. 이제 가속 페달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긴장 상태, 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좀 흥분되고 막 걱정이 올라오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좀 이완이 되는데요. 그 이완이 되게 하는 물질 중에 대표 물질이 이제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벤조자제빈 신경 안정제는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더 잘 듣게 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약의 효과는 좀 일시적인 건가요?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즉각 효과 자체는 분명히 좀 일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 안정제는 보통 단기적으로 쓰고 장기적으로는 항상 계획을 해야 될 게 이 불안의 뿌리를 다루는 항우울제, 인지행동 치료 같은 다른 핵심 치료를 계속 갖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 신경 안정제는 좀 응급 소화기에 가깝고 근본 치료는 항상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자꾸 찾게 되는 게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불안 증세가 더 심해지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래 복용하던 분이 갑자기 끊게 되면 몸이 이제 이 약으로 적응돼 있던 균형이 깨지면서 불안이 좀 올라가거나 잠이 갑자기 좀 덜 오거나 아니면 두근거림, 손떨림 이런 금단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장기간 복용하셨던 경우에는 좀 중단을 계획한다면 천천히 그리고 주치의와 상의하에 적절한 단계로 끊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약의 의존성과 이제 중단했을 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약에 대해서 좀 신체적으로도 의존이 되는데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서 약이 없으면 다시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을 단순히 끊는 것만으로 목표를 두지 마시고 천천히 줄여나가면서 항우울제 같은 이제 신경 안정제가 아닌 다른 약들로 충분히 증상이 조절이 된다. 내가 신경 안정제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또 약 없이도 견딜 수 있는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라고 부르는데요. 이완요법 이런 대안 치료들을 같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두려움 없이 조금 더 감량이 수월하게 가능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경 안정제를 처방할 때 이제 아무래도 주의사항들이 설명이 될 텐데요.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용량, 횟수, 기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임의로 다른 근본적인 치료제들은 막 안 드시고 막 중복해서 드시거나 효과가 있는 신경 안정제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증량이나 또 반대로 감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주치의와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술 같은 다른 안정 효과를 주는 물질들과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어떤 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을 때는 뭐 운전이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거나 하는 위험 작업들에 대해서는 네.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용량과 횟수, 기간이 참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용량과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임의로 판단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좀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내성이라는 거는, 같은 용량을 복용하는데 네. 점점 그 효과가 이전 같지 않아서 계속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처방할 때는 내성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네. 적절히 용량을 조절하고 어떤 기간을 체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임의로 판단을 해서 환자분들이 복용을 하시면 내성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거의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의존성도 네. 높아집니다. 이제 의존성은 이제 약이 없으면 불안해서 일상을 막 못 버티는 상태로 갈 것 같다는 어떤 위기를 느끼시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의존성이 생길 만한 어떤 용량이나 기간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따르지 않고 뭐 임의로 좀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의존성도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부작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나친 졸림, 반응 저하 이런 걸로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술과 같은 안정 효과가 있는 것과는 같이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알코올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하는 건 부작용의 위험을 높일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신경안정제랑 술을 같이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신경안정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뇌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요. 네. 술도 마찬가지로 뇌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 딱 복용하고 직후에는 네. 그냥 좀 이완이 되고 편안한 느낌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 몸속에 작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나치게 졸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 당연히 더 심하게 동반이 되고요. 이게 또 저녁 시간에 주무시게 될 경우는 호흡 억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고령자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은 정말 위험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꼭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술과 같이 드시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고요. 복용 중인 다른 약물이 있다면 이것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처방 전에 확인을 하시나요? 네,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처방 전에 저희가 이제 확인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다른 과 약은 좀 잘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에서 나는 그냥 내과 그냥 소화기 문제로 진료를 받고 있다 하셔도 나도 모르게 정신과 약을 같이 받고 계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진료를 오실 때는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들의 처방전을 갖고 오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특히 좀 주의해야 될 조합은 이제 신경안정제랑 다른 수면제나 진정제 또는 오피오이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과진정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약 복용을 시작했으면 중단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용량을 줄인다거나 중단하는 시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의사와의 상담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신경안정제는 시작할 때만큼이나 중단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약이어서요. 처방할 때부터 얼마 동안 쓸지, 어떤 조건이 되면 좀 줄일지, 어떻게 감량할지를 아마 그 주치의는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되는 건데요. 근데 또 임의로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또 용량도 줄이고 늘리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불안이 좀 심해지면 더 드시고 네.
괜찮은 날에는 안 드시고, 이게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초기, 급성기에는 빠른 증상 조절을 위해서 어느 정도 많이 심할 때는 이만큼 드셔라. 좀 괜찮으면 드시지 마셔라. 이런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급성기 증상이 어느 정도 잡히고 이제 관리 단계에 들어섰는데도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뇌랑 몸이 어떤 이렇게 신경 안정제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불안정한 리듬에 노출이 되게 되고요. 이 약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오히려 불안적으로 더 예민해지는 악순환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건 어떨까요? 이제 지나친 졸림 주의하라고 하셨는데요.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하잖아요. 사고 위험 때문일까요? 네,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경 안정제는 반응 속도나 판단력, 집중력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능력치들을 다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졸음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졸음도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졸리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졸리지 않으니까 이 정도 약을 먹어도 돼라고 안심하기에는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느려지거나 어떤 위급 상황이나 돌발 상황에서 나의 대처 순발력, 반응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 안정제 먹고 졸리지 않으니까 나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단정하시기보다는 본인에게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내가 되게 고도의 집중력이나 순간적인 판단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한 뒤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안정제에 쓰이는 약물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가장 흔한가요? 유독 오남용에 대한 지적이 많지 않나요? 네, 이제 뭐 역사적으로나 임상적으로 계속 널리 쓰여온 신경 안정제, 이제 항불안제가 벤조디아제핀 계열이긴 합니다. 효과가 빠르고 확실해가지고 이제 딱 먹으면 느낌이, 내가 증상이 호전된 느낌이 딱 오기 때문에 어떤 오남용 문제도 사실 지적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빠르고 확실해서 오남용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된다고 하셨는데,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 만큼 의존성이나 내성도 큰 거네요. 네, 맞습니다. 효과가 빠르다는 거는 이제 몸과 뇌가 그 효과를 쉽게 빠르게 학습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규칙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용량을 늘리고 싶은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끊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복용 기간이 뭐 3개월, 6개월 이상도 이어지나요? 약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과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항우울제를 충분히 조절하고 있음에도 항불안제를 중단했을 때 증상이 악화돼서 좀 더 조절이 필요하거나 한 경우, 또 항불안제를 좀 무리하게 중단을 해봄으로써 전반적인 치료 수능도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3개월, 6개월 이상으로 처방이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불안 장애, 뭐 불안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신경 안정제를 장기 처방하는 것은 권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중단해야겠다, 줄여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의료진도 또 환자분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복용 후에 중단을 시도를 할 때는 뭐 불안이 악화되거나 갑자기 불면이 생기거나 이런 금단 증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천천히 좀 잘 감량을 해주어야 합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가장 흔한데요. 그럼 벤조디아제핀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좀 덜한 약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완전히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대안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울뿐만 아니라 불안의 근본 치료도 항우울제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벤조디아제핀이 초기에 증상을 조금 어떤 응급소화기 역할을 해주고 근본적인 치료로 항우울제로 불안 증상의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불안제 안에 벤조디아제핀뿐만 아니라 다른 항불안 효과를 나타내는 약들이 있거든요. 부스피론 같은 약이 그런 약에 해당되는데 의존성 위험이 낮은 항불안제로 조금씩 대체해보는 방법이 있고 정신과 불안장애 비약물 치료로서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에 이제 이완훈련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도 점점 교육하고 환자들이 스스로 익숙하게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게 좀 교육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좀 대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경 안정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신경 안정제의 효과는 높이고 좀 내성이나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방법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말씀 주세요. 네. 신경 안정제는 무조건 너무 나쁜 약도 아니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좋은 약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이 규칙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잘 처방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좀 짧게 그리고 웬만하면 좀 적은 용량으로 계획적으로 증량하고 감량하는 계획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이 약을 처방해 주신 의료진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불안 증상에 의해서 처방을 받고 계시다면 불안을 다루는 기술과 근본적인 항우울제 같은 치료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제는 잘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을 더 오래 붙잡아 두는 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까지 먹느냐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 안정제의 효과 위험, 또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윤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